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소름 돋는 밤의 이밝음입니다. 오늘 소밤, 살인과 시기인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던 일본의 사가와 이세이가 쓴 악의 고백이라는 책을 제가 직접 읽어보고 사건에 대한 얘기도 물론 있지만 이 사람의 머릿속 그리고 살아온 배경을 조금 책을 기초로 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이 책은 더 이상 판매를 하지 않고요. 절판됐고요. 정가는 10,000원이지만 중고 시장에서 몇 배나 더 비싼 가격으로 팔기는 합니다. 한두 개 정도 찾으실 수 있어요. 하지만 사보지 마세요. 재미없고요. 정신건강에도 안 좋고요. 굳이 그렇게 읽어볼 만한 책도 아니고요. 오늘 방송 보시면 이 책의 내용 다 보는 겁니다. 이 사가와 이세이에 대한 이야기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1949년 일본 고베에서 태어났고요. 태어날 때부터 미숙아로 태어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의학 기술이 많이 발달된 상황은 아니었기 때문에 사가와 이세이를 담당했던 의사는 얘가 오래 못 살 거라고 했어요. 얘네 집에는 돈이 상당히 많았어요. 아빠가 사업을 크게 하시고 계셨기 때문에 엄청 부유한 집의 장남이 곧 죽을 거라고 하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좋은 건 다 해다 먹이고 뭐 했겠죠. 그래서 잘 살았어요. 지금 이 나이까지 살아있어요. 우리나라 나이로 71세, 그 나라 나이로는 70세가 됐겠죠. 근데 이 사가와 이세이는 성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발달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키가 151cm였고요. 몸무게는 겨우 48kg. 되게 왜소했어요. 그냥 작은 정도가 아니라 머리는 크고 어깨는 좁고 뼈대도 약하고 이런 좀 비정상적이어 보이는 형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사가와 이세이는요, 와코 대학교에서 문학과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간사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영문학을 전공해서 석사 학위까지 싹 다 마쳤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보통 사람들은 꿈도 못 꿀 유학까지 프랑스로 떠납니다. 굉장히 돈도 많고 배운 것도 많고 지 스스로 똑똑하기도 한 그런 엘리트였어요. 그냥 지금의 상황으로 본다면 사가와의 집은 그냥 재벌이었다고 보면 돼요. 일본의 구리타 공업 사장이었다고 하거든요. 아버지인 사가와 아키라가요. 그러니까 그런 재벌 2세의 장남이 몸까지 약하게 태어났으니까 더 아마 남부럽지 않게 키웠을 법도 합니다. 거기다 공부도 꽤나 잘했고 문학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로 유학을 가는데도 아낌없는 지원을 해줬었대요. 1981년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사건, 그 큰 사건이 터졌던 것도 프랑스 유학 시절에 생긴 일이었어요. 사가와 이세이가 1981년 6월 15일에 경찰에 체포되게 됩니다. 체포되기 4일 전인 6월 11일 날 네덜란드 여성인 르네 하터벨트를 살해하고 그 사체를 훼손하고 유기하고 그리고 먹었던 혐의로 잡혔어요. 아마 이건 다 잘 아실 거예요. 징그러운 사진이나 이제 사건의 내용들에 대한 자세하게 풀어놓은 이야기들은 많은 유튜버분들도 다루고 있으니까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힌 그 사가와 이세이는 꽤나 담담하게 모든 것을 고백을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르네라는 여성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의 인육을 섭취했다고 말해요. 하나가 되기 위해서. 진짜로 그 집을 뒤져보니까 사체를 훼손했다기보다는 자신이 먹을 짐승을 도축한 것처럼 부위별로 나눠져 있는 고깃덩어리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 고기들로 음식을 해먹었던 흔적들도 발견을 했고요. 잡히는 그날도 이 고기로 요리를 해먹었었다고 해요. 멀리까지 날아가서 공부를 하고 있던 자신의 아들 사가와 이세이한테 이런 일이 생기니까 그의 아버지는요, 최고의 변호사를 붙여서 그를 변호했고요. 1982년 10월 법원은요, 최종적으로 그에게 심실상실, 치료를 할 수 없는 정신 이상을 보이고 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불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죠. 사실 이와 같은 판결은 그 비싼 변호사가 만든 건 아니었어요.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건이었기 때문에 정신 감정을 받게 됐는데, 이제 어릴 때 미숙아로 태어났던 이 사가와 이세이의 예전 기록에 장염을 앓았다는 거를 잘못 번역을 해서, 장염이 이제 한자로 적혀 있었겠죠. 그걸 잘못 번역을 해서
뇌염이라고 인식을 했기 때문에 뇌에 이상이 있는 정신병자인가 보다 이랬기 때문에 심신상실이라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이 같은 결과로 사가와 이세이는 그 프랑스 정신병원에 갇히게 돼요. 근데 그 앙리코란이란 정신병원에 무기한 입원 조치가 되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게 얘를 치료를 해줘야 되는 거야. 근데 프랑스 사람들이 그걸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자국민의 혈세로 그 정신병동에서 이 미친놈을 치료를 해주는 게 너무 이해가 안 되고 격분한 거예요. 그 같은 사회적 분위기에 의해서 사가와 이세이는 14개월 만인 1984년에 국외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돌아왔죠. 근데 일본에는 이미 그에 대한 이야기가 완전 퍼질 대로 퍼졌어요. 유명 인사가 다 됐어요. 그래서 일본에서는 사가와가 들어오자마자 그를 다시 체포를 해서 조사를 해서 재판대에 세우려고 했지만 프랑스에서 불기소 처분이 된 사항의 사건 자료를 다른 나라에 이렇게 인도해 줄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는 일본 내에서 조사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돌아오면서 프랑스에서 정신병 판정을 받고 돌아왔기 때문에 사가와 이세이는 도쿄의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을 하긴 했어요. 근데 1년 만에 다시 나와서 결과적으로는 1985년 8월 12일 날 완전 범죄의 기록도 남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자유인이 됩니다. 그때 도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사가와 이세이를 봤던 의사 중에 한 사람이 양심 폭로를 하게 돼요. 저 새끼는 정신병 하나도 없다. 지극히 정상적인 사고가 가능하다. 뇌염도 아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상태에서 그 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말을 했지만 그는 이미 법적으로 어떤 처벌도 받을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것도 유야무야 흐지부지 돼버립니다. 프랑스에서 어떻게 보면 오역을 하는 바람에 천운으로 풀려나게 된 거잖아요. 자기가 피하려고 했던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모든 것을 돈으로 덮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괴물을 만들었다. 이런 식으로 나온 기사들도 좀 많은데 그것은 잘못된 이야기로 볼 수 있어요. 그 후에 사가와 이세이는 일본 내에서 완전 스타 대접을 받았어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관심을 가졌고요. 그가 뻔뻔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에 대해 세계적으로도 충격을 줬기도 했죠. 그 사건이 벌어지고 28년이나 지난 2009년에는 미국과 캐나다 잡지사인 보이스 매거진이라는 데서 그에 대한 인터뷰를 따서 다큐로 만든 것도 있었어요. 이 사건에 대해서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다 알고 계실 거니까 이제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제가 가져온 책 사가와 이세이가 쓴 악의 고백입니다. 일단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 정신의 흐름대로 썼어요. 지가 하고 싶은 말 썼어요, 그냥. 이 책은요, 1983년에 그가 프랑스 정신병원에 있을 때 간행된 소설 부분에 대한 개정판입니다. 사가와 이세이가 프랑스 유학 시절에 다른 유학생을 살해하고 시체를 먹은 혐의를 기록한 소설 형식의 수기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책을 보면요, 한국어판 출간의 부처라고 쓰여져 있고요. 사가와 이세이가 한마디를 한 게 있어요.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파리의 비극은 28년이 흘렀다. 구치소에서 내게 주어진 것은 볼펜 한 자루와 노트 한 권밖에 없었다. 나는 깨알같이 작은 글자로 내가 겪은 일들을 써내려갔다. 도대체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인생을 날려버렸던가. 그러던 어느 날 도쿄대 대학원생인 요모타 이누, 이 요모타 이누는 이후에 영화평론가가 됐다네요. 이 요모타 이누 군이 구치소로 면회를 와서는 뭔가 쓴 것이 있으면 보여달라고 했다. 사실 나는 대중에게 공개하고 싶지 않았다. 다만 그가 보여달라고 했기에 보여주었을 뿐이다. 그는 나를 연구하고 싶다고 했다. 그와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쓴 글들을 보냈다. 사건의 자세한 이야기들이 그 속에 들어있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의 편지는 끊어졌고 나는 혼자가 되었다. 얼마 후 프랑스인 친구가 면회를 와서는 지금 일본에서 네 이름으로 나온 책이 팔리고 있어 라고 전해주었다. 책에는 사건의 정황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고 했다. 깜짝 놀랐다. 나는 아직 나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고 있는 중이고 그것들은 결코 공개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그 일로 나의 아버지는 뇌경색을 일으켰고 언론과 대중의 심한 비난을 받아야 했다.
아버지는 나를 자식으로 생각하지 않았으며 아들에 관한 일이라면 입에 올리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머니도 신경쇠약증으로 입원하게 되었다. 일본의 출판사들은 저자가 끔찍한 범죄자이므로 책으로 엮을 가치가 있겠느냐고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도 저마다 발행을 서둘렀다. 타인의 불행을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쯤으로 삼는 언론도 있었다. 일상의 불평과 불만과 열등감의 배출구로 나를 택했던 이들도 있었다. 남의 불행을 흥미거리로 즐기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것을 빌미로 돈벌이에 치중하는 부류들도 있었다. 나는 끊임없는 반성과 후회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그들 앞에서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 했다. 나는 혼자였다. 생활을 위해 돈을 벌어야 했다. 그러나 어디에도 취직할 수 없었으며 어디를 가도 위험한 인물로 간주되었다. 2005년 1월 4일에 아버지가 세상을 뜨시고 어머니 역시 이듬해에 운명을 달리하셨다. 나를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아무런 생각도 없는 괴물쯤으로 여기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진실로 말하고 싶다. 피해자의 가족 앞에 무릎 꿇고 할복 자살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으로 숨쉬고 있다고. 사는 것이 지옥이다. 최소한 내게 있어서는. 이게 2009년 3월 3일 오후 7시 30분에 사가와 이세이가 한 말이랍니다. 이 부분에서 본다면 그의 수기의 내용이 자신의 뜻에 의해 처음에 출판이 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최초본에 대해서요. 그 뒤로 이제 많은 책들을 썼습니다. 얘는 지 스스로. 근데 최초본이 알려지게 된 거는 자의에 의한 거는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죄의식 없이 뻔뻔하게 살고 있다는 느낌과는 조금 이질감이 들게 죽고 싶은 세상이다, 지옥 같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 그의 아버지는요, 그가 유학 시절에 저질렀던 범죄에 대한 이야기가 빼곡히 적혀있는 그 책이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그게 1983년에 프랑스에 있을 때, 사가와는 일본으로 들어오지도 않았을 때 먼저 간행이 됐었거든요. 그렇게 되자마자 아버지는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도쿄에 있는 베스트셀러라고 이렇게 전시가 되어 있는 그 책들을 찢어버렸대요. 책의 커버를 찢어버리고 출판사에 전화해서 절판하라고 완전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치셨대요. 그 같은 노력에도 절판 이전까지 최초본은 20만 부가 넘게 팔리면서 베스트셀러가 됐고요. 이후에 출판계의 저명 인사는 그의 아버지가 이렇게 절판 선언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느 책보다도 엄청나게 많은 판매 부수를 올릴 수 있었을 거라고 말하기도 했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짝 잘못 알고 있는 거는 제일 처음 본으로 가장 많이 팔렸던 그의 이야기를 담은 책은요, 구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인세가 하나도 사가와에게 가지 않았어요. 한 푼도 벌지 못했습니다. 그는 책 안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하기를 또 해요. 나는 돈도 한 푼 받지 못했다. 그 책에 화가 나서 아버지가 돈을 화수구에 버렸을지도 모른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구치소 내에서 사건을 저지르고 잡히자마자 뭐라도 해야 되겠다 해서 써내려갔던 가장 진실된 그 초본은 가장 많이 팔려나갔음에도 가장 많은 수익을 이 사람한테 가져다 주지는 않았어요. 그리고 이 책도 이제 그 첫 번째 판에서 조금 내용은 동일하나 문장을 조금 다듬거나 이렇게만 했지 그대로 옮기자는 사가와의 뜻에 의해서 거의 그대로 옮겨뒀다고 합니다. 새로 출판을 했다고 합니다. 어차피 그거는 절판되었으니까. 이 책이 2009년에 우리한테는 나왔네요. 한국판으로는. 1991년에 얘가 새로 쓰긴 썼어요. 이 악의 고백이라는 책의 내용은 르네를 만나고 난 이후부터 그녀에게 느꼈던 감정적인 부분들, 그리고 이전에 자기가 사랑했던 여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자신의 솔직한 감정이 그야말로 일기처럼 들어있어요. 저는 이 책을 보면서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뭐냐면요. 왜 동급생이었고 너무너무 사랑해서 섭취를 했다는 이 르네 있잖아요. 고작 살인을 벌이기 한 달 전에 만났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한 달 전에 그냥 우연히 강의실에서 마주친 그냥 사람이었어.
같은 강의실에서 교수가 불러서 르네가 교단에서 발표를 하게 되었고 그런 발표하는 모습에 빠져들었던 거예요. 그리고는 첫날, 그녀를 알게 된 첫날 같은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길에 몇 시냐고 물어본 것이 그녀와의 첫 번째 대화였어요. 총 이걸 정리해서 르네와의 만남을 정리해서 간단히 말하자면 첫 번째 만난 날 르네와 지하철에서 전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거. 그로부터 일주일 후에 강의실에서 또 르네를 만나서 어쩌다 보니 르네의 친구들과 같이 휩쓸려 카페에서 다 같이 차를 마시고 음식을 먹은 거. 그리고는 르네는 또 네덜란드로 일주일간 여행을 갔기 때문에 또 일주일 후에 한번 봅니다. 그래서 같이 밥을 한번 먹었고요. 그 다음에 집으로 찾아가서 사가와가 어떠한 부탁을 한번 하고요. 5번째 만남에 살인을 저질렀던 거예요. 단둘이 만났던 적은 단 한 번밖에 없었어요. 살인이 일어나기 전. 단둘이 자기 집에서 식사를 했던 그것밖에 없었어요. 꼴랑 한 달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 봤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책에는요, 르네에 대한 자신의 사랑하는 마음이 3분의 2 정도 분량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하자면 르네에 대한 혼자만의 상상, 망상 막 그런 거죠. 서로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르네라는 인물을 상상하면서 자신의 사랑을 혼자 키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분의 1 정도의 분량이 이제 르네를 떠올리면서 예전에 자신들이 만났던 여성들을 비교하거나 아니면 인육에 대한 생각을 했던 과거의 일부분들을 떠올리는 장면. 그리고 르네를 살인하는 디테일한 부분. 그 모든 방대한 분량이 3분의 1밖에 차지를 안 해요. 나머지는 전부 다 르네를 위한 무슨 사랑의 세레나데라니까. 보고 있으면 이게 내가 무슨 책을 보고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처음에. 구구절절 사랑 표현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처음에 읽으면서는 그냥 내가 정말 스토커의 내면을 훔쳐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찌질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굉장히 불쾌한 기분을 느끼게 해요. 이 인물을 알고 이 책을 읽는다면요. 이제 첫날 만남에 살인을 저지르기 전 한 달 전에 만난 르네. 그 첫날 만남에서 지하철 내에서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후에 일주일 뒤 강의실에 앉아 수업을 듣게 된 그는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적어두었습니다. 한 번 만났어요. 한 번 만나고 일주일 뒤에 다시 같은 강의실에서 그냥 저쪽에 앉아있는, 같이 함께 앉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한참 떨어져 있는 르네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다고 적혀있어요. 드디어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해서 꾸벅꾸벅 졸면서도 근처에 앉아있는 그녀의 하얀 피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만히 보니 내 오른쪽 옆자리에도 예쁜 여학생이 앉아있었습니다. 전형적인 프랑스 여성으로 아주 이목구비가 잘 균형 잡혀 있었으나 꽤나 차가운 인상을 풍겼습니다. 일주일 전에 가졌던 짧은 만남이었지만 그녀는 이미 나에게 가족처럼 가깝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차가워 보이는 여학생에게서는 신선하면서도 야릇한 기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 여학생의 피부는 약간 까만 편이었고 그녀는 두부처럼 하얀 편이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좀 우습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빠져도 한참 빠졌군. 제대로 아는 것은 하나도 없는 주제에 벌써 이런 비교나 하고 있다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게 페이지 30페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 상상 속에서는 이미 르네는 자신과 아주 가까운 사람처럼 나의 연인처럼 상상의 나래를 펼친 거예요. 그래서 저쪽 옆자리에 앉은 피부가 까만 프랑스 여자랑 비교를 하면서 쟤도 좀 신선하고 야릇하고 좀 바람을 피는 듯한 느낌을 가져. 하지만 르네가 훨씬 더 사랑스럽고 따뜻해. 혼자만의 망상 속에서 그는 엄청난 사랑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표정 하나하나, 잠깐 그 지하철에서 몇 마디 나눈 거, 그걸로 표정 하나하나에 자신에 대한 감정이 비춰지는 거라면서 온갖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녀가 시계를 보며 빵꾸 웃었던 거에 너무나 싱그러움을 느꼈다며 기뻐했다가 바쁜 듯 숨이 차게 플랫폼을 뛰어가면서 나를 못 본 것 같았다. 혹시 못 본 척하는 건 아닐까? 내가 뭔가를 기분 나쁘게 했나? 이렇게 슬퍼했다가 그야말로 찌질함의 극치에 완전 소름 돋는 스토커의 머릿속을 보는 듯한 느낌을 들게 하고 있어요. 저는
솔직히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요, 인터넷에 나오는 그에 대한 이야기들을 접했을 때 사가와 이세이가 미숙아로 태어나기도 했고 성인이 되어서도 솔직히 호감 가는 외형을 갖고 있진 않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자존감이 낮기도 했지만 사회적으로 이지매를 당했다든지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든지 대인관계를 잘 못하는 그런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조금 했거든요. 그런데 이 책 내용 안에서만 봤을 때는 전혀 그런 거는 찾아볼 수 없었어요. 이지매를 당해서 힘들었다거나 뭐 항상 혼자였다거나 친구가 없었다거나 모쏠이었다거나 이런 거는 전혀 없습니다. 그저 자기 스스로 자기의 외형에 대해 혼자만의 컴플렉스로 되게 자존감을 낮게 갖고 있던 사람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 책에서 보면 그는 일반 사람들처럼 누군가를 짝사랑하기도 했고요. 누군가와 짧은 연애를 몇 번 가지기도 했고요. 여자인 친구들도 많았고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상류층의 자제들과도 자주 교류가 있었고요. 그리고 돈을 지불하고 성매매를 하기도 했습니다. 성불구자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단 하나, 자신의 신체가 작고 힘이 없다는 것이 항상 자신의 가장 큰 컴플렉스로 스스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의 식인 행위가 그게 저는 후천적으로 생겼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비뚤어진 세계관을 갖기 시작하면서. 그런데 이 책을 보았을 때는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정신병자라고 하는 게 오히려 맞는 말이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작기는 했어요. 작기는 했는데 이렇게 유치원 때나 초등학교 시절에는 작지는 않았어요. 그냥 마른 아이일 뿐. 성장이 남들보다 눈에 띄게 그렇진 않아요. 점점 커가면서 차이가 많이 났던 거지. 그의 카니발리즘, 이제 식인 행위에 대한 욕망은 후천적으로 자신의 컴플렉스에 의해서 생겨났다고 전 좀 그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 책을 봐서는 아니었어요. 성장이 정상적이었다면, 그러니까 그가 미숙아가 아니었다면 그의 범행 대상이 서양 여성을 한정하지 않았을 뿐이지 저는 결과는 똑같았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그 이유가요. 어렸을 때는 작지 않았었거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얘는 식인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담고 있어요. 사가와 이세이가 첫사랑이 있었는데 일본에서 대학 생활을 할 때 한 아파트에 살던 여자애래요. 그런데 그 여자애는 남자친구가 있었는데 사가와 이세이의 집에 자기 집에 욕실이 뭐 고장이 났던지 해서 매일같이 샤워를 하러 들렸었대요. 근데 남자친구도 불안했겠지. 그래서 같이 내려와서 사가와 집을 방문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사가와 이세이를 무시하거나 이랬던 게 아니야. 돈 많은 집 아들이고 그냥 호구처럼 생각했을 수는 있지만 매일같이 빌렸으면서 친했다고 보는 게 맞죠. 근데 그 남자애와 여자애가 이런 대화를 나눠요. 언젠가 그 남자친구가 그녀의 두 팔을 보고는 확 깨물어 먹고 싶어 라고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그러자 내 첫사랑은 방긋 웃으며 맛이 끝내줘 라고 말하더니 이내 부끄러운 듯 얼굴을 붉혔습니다. 먹어봐, 응 다음에 이렇게 말하는 그들의 대화를 저는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자친구인데 진짜 귀여워서 깨물어 뜯어 먹어보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데 먹어봐라 이렇게 농담을 하고 있는데 얘는 그것마저도 순수하게 식인행위랑 연관을 짓고 있었던 거예요. 계속 사랑 타령을 하다가 자신의 첫사랑 얘기가 이렇게 한 토막이 먼저 나와요. 이때부터 내가 로맨스 소설을 보는 게 아니라 그래 식인 행위를 한 사이코패스 새끼의 책을 읽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알게 해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아까도 말했듯이 자신의 신체가 남들보다 월등히 작다고 인지를 하기 전부터 식인에 대한 생각이 있었어요. 자신의 식인에 대한 생각이 어떠했는지 써두었거든요. 거기에 대한 얘기들을 한 번씩 보면 사가와가 3살 또는 4살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나이 4살 또는 5살 때 요럴 때 꿈을 꿨대요. 악몽을. 사가와는 사가와 아빠, 엄마, 사가와 이세이, 그리고 동생, 남동생 이렇게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3살 때인가 4살 때인가 꿈을 꿨는데요. 자신이 동생과 함께 커다란 가마솥에서 이렇게 들어가서 끓는 물에 푹 삼겨지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식은땀을 줄줄줄 흘려가면서 잠에서 깼대요. 그렇게 충격을 받은 듯해요. 그런데 그 꿈을 꾼 이후부터 있잖아요.
사가와는 왠지 부모님이 언젠가 나를 잡아먹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꾸지람을 할 때 그 꾸지람은 나의 살을 맛있게 하려는 행위였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점점 나를 힘들게 하면 할수록 내 살이 더 맛있어지는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님이 그렇게 했던 거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교를 들어가기 전에 외할아버지가 자신의 집에 놀러 오셨을 때 이렇게 동생과 연극을 해보라고 막 시켰대요. 동생이랑 둘이서 연극을 하는 거를 할아버지가 보고 되게 좋아하셨대요. 근데 그때마다 사가와 이세이와 동생이 한 연극은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할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토대로 연극을 했다고 합니다. 그걸 보고 흐뭇해하는 외할아버지를 보고는 우리가 이렇게 연극을 열심히 해서 할아버지가 좋아하시는구나가 아니라 역시 할아버지도 언젠가 나를 잡아먹으려 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자라왔다고 하네요. 그 나이에는 자신이 그것을 생각하는 게 아주 자연스러운 행위라 생각을 했을 겁니다. 전혀 자신이 잘못되었다,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거를 아예 인지도 못하고 있었던 상황인 거죠. 그렇게 남다른 상상을 하던 그가 초등학교에 들어갔고요. 1학년 때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던 사가와 이세이는 여선생님에게 이런 질문을 해요. 담임 선생님이었겠죠? 선생님, 왜 사랑고기는 먹으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보통 초등학교 1학년이 그렇게 물어봤을 땐 굉장히 귀여웠겠죠. 왜 뭐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 뭐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애가 혼동을 하나보다. 이래서 그 여선생님은 굉장히 위트 있게 유머스럽게 무섭지 않게 대답을 해줬어요. 그건 말이야, A군이 갑자기 없어졌어. 그런데 A가 살이 오동통하게 올라서 맛있을 것 같아서 어제 저녁에 반찬으로 먹었다.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겠지? 이렇게 친절한 태도로 유머 있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사람고기를 반찬으로 먹진 않잖아. 이런 걸 얘기해주고 싶었겠지. 그러면 그래, 우리 집 반찬에도 사람은 올라온 적이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사가와는 그냥 혼자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A군보다 B군이 좋은데? B군은 운동도 잘하고 귀여워서 더 맛있을 것 같거든.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저는 A군은 싫어요. 저는 B군이 더 좋아요. B군은 운동도 잘하고 귀여워서 더 맛있을 것 같거든요.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를 꼭 참았답니다. 생각 자체가 초1 때부터 이상하죠. 날 때부터 이상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는 그 대답이 자신이 이상했다는 말은 단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그 B군에 대해서 적어둡니다. 체육복을 갈아입는 B군의 허벅지를 보았을 때 나는 마음속으로 먹고 싶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무엇보다도 B군의 허벅지살이 가장 맛있을 것 같았습니다. 나는 때때로 내 허벅지를 문지르거나 비비거나 만져보면서 허벅지살은 어떤 맛이 날까 궁금해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우리나라 나이로 8살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 이후로도 사가와 이세이는 꾸준히 인육에 대해, 특히 사람 허벅지 부분에 대해 집착을 해갔습니다. 왠지 엉덩이는 지방 덩어리고 똥이 나오는 것이라 더러울 것 같다고 어린 마음에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허벅지살이 제일 맛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야기예요. 담임 선생님이었던 남자 선생님이 과학 시간에 이제 전염병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만약에 병에 걸린 씨양이 식인종에게 잡혔다고 해보자. 그 식인종이 씨양을 먹게 되면 그 식인종도 그 병에 걸리는 거야. 그 예로 든 씨양의 어머니가 술집 마담이었대요. 선생님이 그 씨양을 놀리는 듯하게, 선생님이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걸 어느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말에 반 아이들도 웃음을 터뜨렸다라고 써있는 걸 보면 그 친구는 조금 왕따를 당하고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놀리는 발언을 하고 친구들이 웃으니까 그 C라는 아이는 얼굴이 시뻘개져가지고 입을 뾰루퉁 내밀고 있었대. 그런데 그런 C양을 보는 사가와는요, 단순히 친구들과 같이 그녀를 놀리면서 웃는 것도 아니고 왜 괴롭히지? 하면서 안타까움을 느낀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C양의 하얀 피부와 큰 눈을 보면서 귀엽게 생겼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날 이후부터는 C양의 통통한 엉덩이를 떠올리며 온통 여자아이 엉덩이에 집착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보는 게 아니고 만지는 게 아니에요. 먹는 거. 먹어보고 싶다는
상상에 집착을 하게 돼요. 허벅지에서 엉덩이살로 바뀐 거죠.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 때는 사와가 이세이가 국립초등학교로 전학을 가게 돼요. 전학을 간 이후에도 그의 식인에 대한 상상은 계속됐습니다. 같은 반 안에 피부가 하얀 여자아이랑 까만 여자아이가 있었대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나는 그 둘이 제일 귀엽다고 생각했습니다. 피부가 하얀 아이는 프라이팬에 구워도 좀처럼 타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까만 아이는 빨리 익어서 좋을 것 같았습니다. 하얀 아이는 고소한 떡맛, 까만 아이는 향기로운 빵맛이 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부유한 집안의 사가와 이세이는요, 집에 세계 아동문학 전집을 무려 2종류나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 중에서도 그의 관심을 끌었던 내용들은 식인종이나 사람을 잡아먹는 이야기였다고 해요. 늑대와 빨간 모자 소녀 이야기를 보면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빨간 망토 소녀와 이런 대화를 나누죠. 할머니 눈은 왜 이렇게 커? 할머니 손은 왜 이렇게 커? 할머니 입은 왜 이렇게 커? 이렇게 묻는 말에 할머니로 변장한 늑대가 너를 잘 보기 위해서지, 너를 안기 위해서지, 마지막에는 너를 잡아먹기 위해서지 하면서 잡아먹잖아요. 그 부분을 떠올리면서 나는 할머니로 분장한 늑대 혹은 무서운 얼굴의 할머니가 되어서 그 귀여운 손녀 딸을 보며 군침을 흘리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대요. 점점 상상이 진화하고 있죠. 그리고 그런 그가 이런 이야기들을, 동화들을 보면서 잠자는 숲속의 미녀의 속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게 아마 잔혹동화의 한 종류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후속이 아니라. 그 내용이 대충 말씀을 드리면 왕비가 아들, 며느리, 손자까지 다 잡아먹으려고 있어. 근데 요리사한테 그걸 요리를 해와라. 나의 손자들을 잡아서 요리를 해와라 했더니 요리사가 그 짓을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아기 사슴으로 이렇게 요리를 해서 바치거나 숫사슴 고기를 멋지게 요리해서 사람 고기라고 속이고 이렇게 내놓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나중에는 왕비가 알아서 숨어있는 걔네를 찾아가지고 뱀으로 죽이려고 했는데 왕자가 때마침 그 숨어있는 곳에 와서 결국에는 왕비가 뱀에게 잡아먹힌다 이런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나이가 들면서 그 미녀 공주가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탱탱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맛이 없을 거다 이런 내용의 문구가 있나 봐요. 이 잔혹동화를 보고는 사가는 여왕이 사람 고기인 줄 알고 요리된 고기 요리에 소스를 발라 먹는 장면을 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답니다. 그 구절을 미녀, 고깃덩어리, 소스, 숫사슴, 아기사슴 이런 단어가 머릿속을 떠나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여자가 20살을 넘기면 탄력을 잃게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맛이 없을까? 사람 고기는 숫사슴 고기와 비슷할까? 송아지와 비슷할까? 이런 구체적인 맛에 대한 또 상상을 해나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중학교 시절에 일화도 있어요. 중학교에 들어가서 사회 시간에 크노소스 궁전에 대해서 배울 때였다고 해요. 선생님이 그곳에는 소의 머리를 한 괴물이 살고 있었어. 그곳 사람들은 그리스에서 젊은 여인 7명씩 데려와서 그 괴물에게 바쳤지. 이렇게 겁주는 듯이 얘기를 선생님이 했는데 그 말에 이제 중2병이 걸린 아이들이었겠죠. 겁을 먹지 않고 깔깔깔깔 웃었답니다. 선생님은 좀 머쓱해 했고요. 그런데 사가와는 또 다른 생각을 해요. 아, 젊은 여자를 먹고 싶다는 생각은 나뿐만 하는 게 아니구나. 아, 그런 괴물한테 바쳤던 재물도 젊은 여자였으니까 젊은 여자를 먹고 싶어하는 욕망은 나만 가진 게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자라면서 식인에 대한 집착이 점점 더 발전하고 구체화됐어요. 중학교 이후부터는요, 두꺼운 노트에다가 스스로 단편 소설을 쓰기도 했답니다. 제목은 악몽, 상어와 인어라는 제목을 가진 소설이었는데요. 이 소설이 어떤 내용이냐면 악몽이라는 거는 주인공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와 한 집에 있다가 주인공 여성이 집으로 가요. 근데 스카프를 두고 간 거야. 그래서 내일 돌려줘야지 하면서 잠이 들었대요. 그런데 꿈 안에서 사랑하는 여자가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누구야? 했더니 살인자가 뒤를 돌아보면서 난 너야.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해요. 그러고는
그 남자 주인공이 내가 살인자라는 걸 알고 자기가 모아둔 여성 컬렉션에 가서 오늘은 누굴 먹어줄까 이러면서 끝나는 내용. 혹은 또 상어와 인어는 상어가 인어를 먹으려고 하는데 너무 예쁜 눈을 갖고 있어서 못 먹었다는 그런 내용. 그런 내용들의 소설을 썼어요. 자기가 실천하지 못한 거에 대한 욕망을 글로 표현해냈다고 보는 게 낫겠죠. 그리고 그 노트 앞에는 지금부터 내 마음속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한다 라는 문구가 써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는 만화 같은 것을 그리기도 했대요. 이거는 어렸을 때 그린 그림인지 아니면 나중에 커서 팔려고 그렸던 그림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화로도 그렸었어요. 지금 여기 보이시는 가방을 든 거는 르네 시체를 유기할 때 그때의 상황을 아마 그린 걸 보니까 이후에 일본에서 어른이 된 후에 그렸던 그림인 것 같아요. 이 그림들은. 어릴 때 그렸던 만화도 로마 제국을 떠오르게 하는 시대에 콜로세움 한가운데에 벌거벗은 남녀를 집어넣고 사자에게 뜯어먹히게 한다거나 이런 인간이 누군가에게 잡아먹히는 그런 구체적인 그림들을 그렸다고 해요. 그런 시절을 보내며 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야한 잡지 한 권을 접하게 됩니다. 여자들이 알몸으로 막 누워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칼럼에 상어라는 단어가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포르노 잡지에 있는 누드 사진들과 상어라는 단어를 보면 어떤 연관성을 느낄까요? 정상인이라면. 근데 사가와 이세이는 그걸 보자마자 자신의 머리에서 시나리오 한 편을 써요. 항상 하던 소설을 쓴 거죠. 바닷가에 살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은 채 도시로 나왔는데 도시로 나왔을 때 도시는 굉장한 별천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현실은 시궁창이었던 거예요. 겹겹이 쌓인 시체뿐이었던 거지. 그래서 그 바닷가에 살던 남자는 굶주려 죽을 것 같은 상황에 놓였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젊은 여자의 시신의 허벅지를 물어뜯었대요. 근데 그게 너무 맛있었대. 그래서 그 인육의 맛에 빠져들어서 살아있는 여자들도 마구 죽이며 잡아먹는 그런 시나리오가 떠올랐다고 합니다. 대뜸. 그리고 그 잡지 안에 여성의 엉덩이에 남자가 입을 벌리고 있는 모습이 찍힌 사진이 있었대요. 물론 성적인 거를 표현한 사진, 야한 사진이었는데 사가와 이세이의 눈에는 이게 자신의 욕구를, 내 환상을 그대로 표현한 거였던 거야. 저렇게 엉덩이를 와작 깨물고 싶은 그 나의 판타지를 내가 아닌 어느 누군가의 작품으로 마주한다는 느낌을 받았답니다. 이제 그의 나이는 어리지 않아요. 점점 더 구체화적이고 간절해지는 이 자신의 판타지에 사가와도 슬슬 두려움을 좀 느꼈나 봐요. 왜 사람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지 이제 알지. 사람고기를 먹으려면 살인이 필요하니까요. 살인은 죄라는 걸 모를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딩 시절에 고민을 하던 사가와 이세이는요, 집에서 스스로 전화번호부를 뒤졌어요. 아무도 없을 때 집에서 전화번호부를 막 뒤져가지고 정신병원을 찾아냈어요. 걸까 말까 하다가 용기를 내서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여보세요? 네, 어디 정신병원입니다. 무슨 일 때문에 전화하셨죠? 병에 대해서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그런데 접수원이 전화상으로는 의사 선생님이 진료를 하지 않으신대요 라는 말을 남겼어요. 그때 사가와 이세이는 그럼 찾아가 봐야지 이런 생각은 안 했어. 남들 앞에서 자신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한 용기도 없었고 용기를 내서 전화를 해봤지만 이렇게 거절당했으니 그거에 대한 합당한 변명을 그래, 나의 이런 복잡한 심리를 남들이 이해할 턱이 없지. 이런 생각을 하며 다시는 병원에 전화 따위 하질 않겠다고 다짐했다고 합니다. 그 고등학교 시절에 사가와는 집에서 학교를 다녔고 동생은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 다녔대요. 근데 주말마다 동생이 집으로 와서 자고는 했는데 그때마다 같은 방에 누워서 불을 꺼둔 채로 잠이 들 때까지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막 이렇게 수다처럼 떠들었대요. 깜깜하고 고요한 방 안에서 둘이서 막 얘기를 하다가 동생도 나이가 조금 들면서 이때까지 나누지 않았던 화제의 이야기가 나왔던 거예요. 여자. 그래서 사가와 이세이도 이때쯤에는 나도 얘기를 한번 해봐도 되지 않을까. 큰 용기를 내서 그 깜깜한 방 안에 단둘이 있는 조용한 방에서 사가와 이세이는 동생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말이야, 나는 여자를 보면
먹고 싶어져. 근데 동생은 그저 우스갯소리로 들릴 수밖에 없죠. 말도 안 되죠. 잠결에 그랬는지 어땠는지 재미있네 이 한마디 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또 자신의 의견이 묻히게 되니까 사과는 그 어두컴컴하고 조용한 방 안에 누군가가 자신의 머릿속을 꿰뚫어보고 비웃는 것 같은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 창피하고 자괴감 드는 그 느낌을 받은 이후에는 절대로 자신의 이야기를 입 밖으로 꺼내지 않으리라 다시 한번 결심을 하게 됐답니다. 그럼 식인에 대한 걸 포기할 생각은 왜 안 했을까요? 그죠? 근데 얘는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식욕과 성욕이 있는 것처럼 사람의 고기를 먹고 싶다는 본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고 성인이 되어서도 그는 식인에 대한 욕망에서 단 1도 좀처럼 벗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영화에서 백인 여성이 식인종들한테 이렇게 잡혀있는 장면, 이런 것들을 보면서는 유색인종에 대한 우월감도 느꼈다고 해요. 자신도 유색인종이잖아. 그리고 그 식인종들한테 빙의해서 백인 여성을 정신없이 먹을 때 그 쾌감을 대리만족하고 막 상상하고 이랬다고 합니다. 점점 더 그의 식인에 대한 욕망은 구체적이고 분명해지고 있었어요. 확고해지고 간절해지고 있었어요. 앞서도 말했듯이 그의 대인관계에는 전혀 별다른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가 쓴 일기를 토대로 하자면 말이죠. 오히려 집이 잘 살고 공부도 잘했기 때문에 똑똑한 친구들 많았어요. 남자들보다 여자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때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아서 한 일주일 동안 머물러 있었을 때가 있었대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초대를 받았던 다른 여성도 있었어. 젊은 미국인 여성이었죠. 참을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식인 판타지에 딱 맞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었던 거예요. 젊은 서양 여자, 금발에. 자신의 방은 그녀의 방과 정반대편이었대요. 정원을 사이에 두고. 근데 그 방 창문을 열면 그녀의 실루엣이 막 보였다고 합니다. 그 친구 집에 머무는 일주일 내내 잠든 그녀의 방 앞을 기웃거리면서 그 미국인 여성의 엉덩이를 베어무는 환상에 젖었다고 해요. 그런데 소중한 나의 친구의 집이었기 때문에 실천하기를 참는 데까지 엄청 애를 먹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가와 이세이는 프랑스로 유학을 가기 전에 프랑스 어학원을 다녔는데요. 함께 다니던 서양인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보통 그런 여성들과 상상은 식인을 한다 생각을 하지만 신체적 접촉이 살짝 있게 되면 성적으로 흥분을 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20대인데. 근데 계단을 내려가다가 그 약간 심술궂은 그 여자의 엉덩이에 자신의 손이 싹 스쳤대요. 그런데 성적인 호기심과 흥분보다는 사가와는 조금 딱딱하다, 어떤 식감일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이 여자애는 심술궂은 성격이었지. 이런 고기를 먹으면 배가 아플지도 몰라. 아니야, 어쩌면 더 감칠맛이 있을지도 모르지. 맛이 더 독특할 거야. 이딴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어릴 때도 회개했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는 더욱더 식인에 대한 욕망이 확고해졌고 언젠가는 반드시 자신의 상상을 실현시키리라 마음먹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날은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샌들 신고 있는 여성분들 많잖아요. 너무 탐스럽게 저녁 노을빛으로 물들었다고 지는 표현을 했어요. 저녁 노을 같은 구릿빛 발을 훤히 드러내놓은 신발을 신은 여성이 앉아있었대요. 그런데 너무 참기가 힘들었대요. 그 발을 물어보고 싶어서. 그래서 옆에 서 있다가 일부러 물건을 떨어뜨리는 척하면서 그 발 옆에 웅크려 앉기까지 했습니다. 정말 위험한 상황까지 간 거죠. 근데 가까이서 봤더니 이 발가락이 꽤나 너무 단단해 보였던 거야. 그래서 물어보는 게 망설여져서 관뒀다고 해요. 그는 대학교 시절, 성인 시절 어찌됐건 모든 일과를 끝내고 집에 돌아와서 침대에 이렇게 누우며 항상 같은 상상을 한대요.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아름답고 맛있어 보이는 여자예요. 그런 여자를 낚아채서는 파티를 여는 상상을 해요. 첫째 날 밤에는요, 그 잡아온 여성과 섹스를 하고요. 두 번째 날에는 요리된 그 여자의 고깃덩어리를 먹는 상상을 합니다. 그런 상상을 하면서 너무나 만족을 해요. 그리고 죽기 전에 반드시 젊은 여자의 고기를 먹겠노라며 굳게 매일같이 다짐했었다고 해요. 심지어 이런 생각도 했대요.
일부 다른 데서 보면 자기가 30살까지 살지 못하겠다라는 생각에 30세 이전에는 식인 행위를 해야겠다라고 적혀져 있는 부분이 많은데요. 그건 잘못된 내용입니다. 사가와 이세이는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얼마나 약하고 보잘것없고 작은 존재인지는 알았으나 30세 이전에 죽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나이가 들면 미각이 떨어지겠지? 그리고 사냥을 할 기운도 많이 없어지겠지? 이런 생각을 해서 30이 되기 전에는 반드시 꼭 내 상상을 실천해 보겠다 라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도 했다고 해요. 이렇게 시기, 대상, 방법까지 구체화되다 보니까 1972년 23살 그는 일을 벌였습니다. 여름이 끝나갈 무렵에 자신의 집에서 가까이 살고 있는 서양 여자의 집에 무단 침입하게 돼요. 그 집에는 35세의 서양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집에 몰래 들어간 사가와는요, 알몸으로 잠든 그 여성을 한참 뚫어져라 쳐다보다가 여성의 머리맡에 웅크려 앉으려고 침대 위로 올라갔어요. 그러다가 오른쪽 무릎이 그녀의 머리를 콩 치게 되었고요. 그 순간 그 여성이 깨어나서 괴성을 지르는 통에 지레 겁을 먹고 도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도주하는 상황에서요, 더 웃긴 거는 여자가 일어나서 사가와를 오른손으로 확 잡았어요. 발버둥을 막 치는데 사가와는 꼼짝도 할 수 없었대요. 힘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자기 자신이 안 거예요. 발버둥을 아무리 치는데도 칠 수가 없었대. 그리고 책 안에서는요, 뜨거운 무언가가 흘러내리는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데 아마도 오줌을 지린 것 같습니다. 겁이 나서요. 그러다 어쩌다 그 손을 뿌리치고 집으로 도망쳐 왔어요. 하지만 그 도망치는 거를 동네 사람들 다 봤고요. 결국 그 피해 여성의 신고로 사가와는 바로 가택 침입과 관간미수 혐의로 일주일 동안 구치소에 신세를 졌어요. 왜 일주일 동안만이냐? 아버지가 돈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피해 여성과 합의를 보고 별다른 처분 없이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이게 가택 침입과 강간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일지도 몰라요. 사실 이건 강간미수가 아니라 살인미수였는데 말이죠. 사실 그는 동네에서 그 독일 여성을 본 이후부터 계획을 실천하는 이날까지 몇 번이고 그녀의 집을 서성였어요. 몇 번의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한 번은 그녀의 집까지 갔다가 집 앞에서 한참 그녀의 창밖을 보다가 지레 겁을 먹고 집으로 다시 왔고요. 또 한 번은 좀 더 준비를 해서 갔어요. 자신은 힘이 별로 없으니까 그녀의 목을 조를 끈과 그리고 내 얼굴을 보면 안 되니까 가면을 사서 범행 때 가지고 갈 가방에 챙겨놨어요. 그 가방을 챙기고 그녀의 집으로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지 못하게 앞쪽에 입구 쪽에 번호가 있었나 봐요. 현관 입구 비밀번호 같은 거겠죠?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번호나 눌렀다가 삐삐삐삐삐 하는 경고음 때문에 겁을 먹고 도망을 쳤어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갔을 때 실패했던 요인들을 생각을 해서 저기서 저 담을 넘어서 가야겠다. 자기가 준비한 거를 가방을 메고 가면에다가 접착제를 붙여서 얼굴에다 붙였대요. 근데 그 담을 넘는 동안에 이 붙여놓은 가면 때문에 숨이 너무 찼대요. 그래서 가면은 뜯어버리고 살해를 하려고 세 번째 갔던 그날 잡혀버리게 된 거였어요. 그 줄을 구매하고 나서 심지어 그녀의 목을 조르는 연습을 한답시고 서 있는 선풍기를 그녀의 목이라고 생각하고 재빠르게 목을 조는 연습을 몇 번이나 했대요. 그러니까 강간미수가 아니라 살해와 식인 행위를 위한 가택 침입이었다는 거를 알았다면 그 경찰도 그리고 그 여성분도 합의로 끝내지는 않았었겠죠. 그리고 사가와 이세이는요, 도쿄에서 대학원까지 모두 마치고 이제 직장을 구하려고 하던 중에 큰맘 먹고 프랑스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자신의 욕구를 실행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갖고 비행기를 탔어요. 다시 고국으로 못 돌아갈 각오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와 이세이는요, 왜 이렇게 식인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했을까요? 그는 대학교 생활도 대학원 생활도 아쉬울 것 없이 했고요. 그의 책을 보면 동해번쩍 서해번쩍입니다. 그 시절에 비행기를 타고 여기저기 하루 만에 런던에 갔다가 하루 만에 돌아왔다가 어디든 돌아다니고 완전 진짜 해외여행도 관광 목적, 학회 목적 막 돌아다녀요. 자신의 풍요로움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게 글은 써져 있어요.
이 사가와 이세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나가면서 얼마나 사치스럽고 경제 개념이 없었는지는요, 자신을 만나왔던, 그러니까 지나간 여성들에게 들었던 이야기를 보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신이 그렇게 사치스럽게 살았다는 표현은 단 1도 들어있지 않지만, 만났던 여자 중에 유학생활을 하면서 같은 일본인이라고 자신에게 꽤나 호감을 가지고 다가온 여성이 있었대요. 근데 그런 여성에게 같은 유학생이고 같은 학문을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콘서트를 보러 간다든지 데이트를 하러 간다든지 연극을 보러 간다든지 학회에도 같이 가려고 하고 뭐 선물도 주고 오페라도 가고 뭐 이랬나 봐요. 근데 마지막에 사가와 이세이가 그 여자랑 썸을 좀 깊게 타고 있다고 생각을 했겠죠. 자신이 학회 때문에 떠나려고 했던 잉스부르크에서 열리는 국제 비교 문학회에 이제 참석을 하기로 했었는데, 그 여자도 함께 데려가려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돈으로 뭐 학생 기숙사도 예약을 하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자고 얘기를 했었나 봐요. 근데 그녀가 거절을 한 거야. 근데 얘는 빡이 친 거지. 그래서 집에 와서 그녀에게 편지를 썼답니다. 우리 좀 더 서로의 감정을 배려해 줘야 하지 않을까? 왜 나는 이렇게까지 했는데 넌 나를 거절하니? 이런 식으로 했더니 여성분이 화를 엄청 냈대요. 화를 내면서 했던 얘기가, 아, 그리고 사과가 있어요. 진짜 찌질이다. 무슨 선물로 줬던 달력을 돌려달라고 말했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이제 와서 뭐야? 넌 다른 사람의 기분은 안중에도 없구나. 세상 물정도 모르는 쑥맥 같으니라고. 너랑은 정말 말이 안 통해. 이젠 너한테 진절머리가 나. 내가 널 얼마나 싫어하는지 아니? 난 이렇게 초라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데, 화려한 아파트에 살고 있는 넌 생각 없이 오페라니 콘서트에 가자니 하면서 나한테 표를 주지를 않나. 그러니까 자신은 아끼며 살아오는데 너무 여가 시간을 즐기는 거를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에게 강요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사가와는, 그건 네가 갖고 싶다고 해서 준 거야 라고 말하니까, 이것 봐, 넌 뭐든 내 핑계를 대면서 생색을 내지. 이젠 네 돈으로 사주는 건 뭐든 다 싫어. 솔직히 네 돈도 아니잖아. 아버지 돈을 물 쓰듯 마구 쓰는 주제에. 아무튼 경제 개념도 없다니까. 어쨌든 지금까지 나한테 준 건 모두 돌려줄게. 난 악착같이 아끼면서 살려고 하는데 네가 자꾸 이러니까 정말 힘들다고. 너 만나는 것도 이제 지긋지긋해. 지금까지 쭉 그랬어. 프랑스까지 와서 굳이 일본 사람을 만날 이유가 없잖아. 이러면서 그녀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프랑스인을 만나 사가와의 근처에서 영영 사라졌다고 합니다. 자신이 풍족하다고 써놓은 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거기에 만족도 못했었고 그저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했었나 봐. 여성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에 대해 지는 충격을 먹었다고 단 2개의 여성들의 이야기만 나와 있어요. 이게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는 프랑스 유학 도중에 그 학교 내에서 프랑스어를 가르쳐 주겠다는 여성이 있었어요. 친구가. 그래서 자신의 집으로 와서 프랑스어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서 개인 가회를 사가와한테 해주는 여성이 있었는데, 그 그레이스 왕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다가 대뜸 그 여자가 사가와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너는 안개 속에 있어. 돈을 벌어본 적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을 비판할 자격은 없어. 내 약혼자는 늘 일본 회사와 전쟁을 치르며 살고 있어. 네가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는 말을 할 때면 정말로 짜증이 나. 이러고는 다음부터는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도 안 했대요. 그런데 뭐 때문에 이런 얘기를 듣게 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도 써두지 않았어요. 지가 징징댔던 내용들, 아니면 어떤 대화 내용 때문에 이런 대화가 나왔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과는 전혀 한마디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 어디에서도 자신의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감사함이나 어느 누구를 보면서 나는 그 사람보다 풍족하게 살고 있으니 감사해야겠다, 그런 감정은 진짜 전혀 1도 없어요. 프랑스 유학을 와서 르네를 살해하기 이전에 이미 사가와는 몇 차례 살인 계획을 하고 그 계획을 실천해봤어요. 사가와는 프랑스에 오자마자 3-4개월 동안은 계속 창녀들을 찾았습니다. 창녀들과의 관계를 즐겼어요. 여성의 몸을 탐닉했죠. 하지만 용기가 없었던 터라 물어봐야 되겠다, 먹어봐야 되겠다, 이건 실천을 하지 못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마음을 먹었어요. 그 빅토르 위고 광장에 가면은 성을 팔려고 몰려있는 여성들이 그룹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그쪽으로 가서 한 여성을 지목하고 1000프랑을 주겠다고 했대요. 그 값은 보통
보통 일반적인 가격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렇게 1000프랑을 주겠다고 말을 하고 대신 나의 아파트에 가서 하자라고 말을 했대요. 보통은 그 여성들이 타고 온 차 안에서 이루어진답니다. 남성이 타고 왔던 차라든지 차 안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아파트로 가자고 했대요. 하지만 여성은 1000프랑을 받고 선뜻 응하기는 했는데 집으로 가는 도중에 무섭다고 말을 했대요. 무서워서 못 가겠다라고 말을 하고 차를 돌려서 근처 호텔에 가서 성매매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 그 여성은 호텔로 가지 않고 사가와의 아파트로 갔다면 그날 사가와의 식인 판타지를 충족시켜주는 희생양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요, 사가와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는 계획을 아주 철저히 해두고 준비까지 마친 상황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성매매하러 온 여성을 죽이기 위해서 미리 전기 코드를 사서 끝을 잘라서 물을 채운 대야에 담궈뒀던 거예요. 그리고 다른 코드도 같은 방식으로 자르고 콘센트를 이제 욕조 아래에다 뒀던 거예요. 아파트로 그 여자가 와서 씻는다고 욕조에 물을 받고 들어가게 되면 잘려진 콘센트를 꽂아서 욕조에 던져버릴 생각이었던 거야. 그럼 감전사 됐겠죠?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사가와 이세이에게 먹혔을 겁니다. 하지만 그 여성의 촉으로 아파트로 가지 않았고 그날 또 그렇게 살인 계획은 숲으로 돌아갔어요. 그래도 다행히 강제로 데리고 가지는 않았네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강제로 데리고 갈 수 없다는 걸 사가와도 압니다. 왜냐면 사가와는 서양 여자들을 좋아했던 이유가 크고 건장했기 때문이에요. 키가 170, 175, 엉덩이도 크고 다리 길고 이런 사람을 원했기 때문에 자기는 그야말로 힘으로 이겨낼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강제적으로 하면 지가 진다는 걸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못했던 거지 지가 인성이 좋아서 안 했던 건 아닙니다. 그리고 쫄보였고요. 이후에도 그는요 또 다른 매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려고 부단히도 노력을 했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매춘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들이는데 성공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요 여성 편력은 얼마나 심한지 자신의 집으로 순순히 따라와준 매춘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해놨어요.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강한 향수 냄새 뒤에는 암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방에서 그녀를 자세히 보니 눈밑은 거무스름했고 이가 빠져 있었습니다. 왠지 기분 나쁜 인상이었습니다. 이야기를 해보니 마치 백치 같았습니다. 그래도 옷을 벗기니 젊은 여자의 부드러운 피부가 드러났습니다. 그 상황에도 여성을 평가하고 있었어요. 그렇게 그녀를 훑어보면서 그녀가 욕실로 들어갔을 때 사가와는 주방 서랍에서 칼을 빼들었어요. 자신에게 등을 보이고 있는 그녀를 내려 찍기 위해서. 그런데 그 순간 문득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나는 지금 뭘 하는 거지? 자기 자신이 굉장히 괴상망측하게 느껴졌다고 표현돼 있어요. 벌거벗은 서양 여성 뒤에서 빼빼 마르고 괴상망측하게 생긴 내가 동양인이 칼을 들고 있는 이 상황이 얼마나 흉측한가, 괴상망측한가, 나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이 생각을 잠깐 했답니다. 그런데 이내 현실적으로 돌아와서 생각이 전환돼요. 아, 그저 뻔한 결말처럼 되는 건 아닐까? 그러니까 이거지. 빼빼 마르고 작은 내가 저 큰 서양 여자를 뒤에서 한 번 찔러봤자 한 번에 쓰러뜨릴 수 있을까? 이 생각에 빠졌답니다. 아, 어떡하지? 아, 죽일 수 있을까? 안 될까? 될까 말까? 하면서 칼을 몇 번이나 들어 올렸다 내렸다를 반복했대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놨네요.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토록 꿈꿔오던 일인데 그것을 실행하지 못한다는 점이 점점 숨을 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사가와는 굉장한 쫄보였기 때문에 힘으로도 이길 수 없다고 판단을 하고 이내 포기했어요. 포기를 하고 여자가 나오자 침대에 나란히 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의 집에 여성을 들이고 자신의 침대에 여성이 누운 게 처음이었던 거야. 그래서 내가 아닌 다른 여성의 체온이 침대에 스며드는 것이 이상하게 색다른 느낌이 들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녀와 정상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그녀를 살짝 물어봤다고 합니다. 근데 단호하게 안 돼, 싫어 라고 말해서 더 이상은 해보지 못했다고 하네요. 그 이후로 그 여성을 가끔씩 사가와 이세이 집으로 데려왔는데요. 그때마다 사가와 이세이는 오늘이 마지막이야. 오늘이야말로 진짜 꼭 실현해봐야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녀를 불러들였답니다. 하지만 서랍 속에서 칼을 쥐었다가 놓았다가 하는 게 다였다고 하네요. 그게 그녀에 대한 연민이 아니라 한 방에 쓰러지지 않을 것 같아서였죠. 그렇게 실패를 맛보면서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없는 도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총이죠. 이제 하루는 또 그녀를 사가와 이세이가 아파트에 데려왔어요.
그리고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흉내라도 내봤던 거죠. 식인종 영화 포스터 장면처럼 그녀 위에 올라타서 그녀의 배를 가르는 신용을 하면서 영화 내용을 막 따라해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여성도 사가와의 인연이 완전히 끊어지게 됩니다. 한날은 술에 잔뜩 취한 그 여성을 사가와가 또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런데 술에 너무 많이 취했던지 시트에다 토를 해버리는 사건이 벌어졌고 그 여자는 내일 아침에 와서 빨아줄게 라면서 가버렸어요. 근데 사가와는 왠지 그 말을 들으니까 좀 이상한 거야. 맨날 밤에만 돈을 주고 이런 관계를 맺다가 아침에 온다고? 아침에 와서 내 시트를 빨아준다고? 뭔가 색다른 기분에 좀 기뻐했대요. 그래서 아침부터 그 창녀를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정오가 되고 해가 져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대요. 그래서 항상 그녀가 대기를 하고 있는 쪽으로 찾아갔어. 사가와 이세이는 잔뜩 화가 나서 물었어요. 뭐야, 기다렸는데 왜 안 왔어? 그 여자가 뭐라고? 무슨 말인지 모른다는 듯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다시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집에 도착을 해서는 네가 시트 빨아준다고 했잖아. 근데 왜 안 왔어? 그랬더니 그 여자는 뭔 개소리냐는 듯이 나는 그렇게 친절한 여자가 아니야. 넌 내 말을 믿었니?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에 사가와 이세이는 또 잠시나마 설렜던 게 너무 창피하고 부끄러웠던 나머지 좀 언성을 높여서 둘이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도 화가 나서 아파트에서 나가려고 입구로 딱 나섰는데 사가와 이세이가 그 입구를 막아섰던 거죠. 그 모습을 본 그 창녀는요, 씩씩대면서 더러워진 시트를 욕조에다 집어넣고 세제를 막 퍼부었대요. 그리고 문 앞을 막아선 사가와 이세이에게 치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모두들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직접 내뱉지는 않는 말이었어요. 근데 그녀가 내뱉습니다. 이 땅콩만한 게. 이러면서 자신을 밀치고 나가버렸어요. 스스로도 자신이 약하고 작고 남들보다 안 된다는 걸 알고는 있었으나 동생과 팔씨름을 해도 동생이 힘 준 거냐 만 거냐 이런 소리를 들었었던 자신인데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됐어요. 그래서 사가와 이세이는 다음부터는 서양 여자를 집에 들여도 힘으로 제압하지 않아도 되는 멀리서도 살인을 저지를 수 있는 도구를 구비해두게 됩니다. 이런 시행착오 끝에 이제 다시 그의 마음에 불을 지핀 게 르네 하터벨트였던 거예요. 고작 몇 번의 마주침의 사가와의 망상 속에서 그녀는 절절히 사랑하는 나의 여신님이 되었었어요. 상상 속에서 그녀를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하고 있었어요. 첫 번째 만남에서 지하철에서 이야기를 나눈 게 다였고요. 두 번째 만남에서 그녀의 친구들과 휩쓸려 그리스식 레스토랑에 가서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만남 때는 사가와의 집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말 안타까운 게 뭐냐면요, 다른 친구들을 함께 초대했었어요. 르네가 일주일 동안 네덜란드에 갔다 온 이후에 함께 저녁을 먹지 않겠냐고 서로 주소도 교환을 하고 이랬었는데 다른 친구들은 연락이 오지 않았어요. 르네는 다른 친구들도 이날 올 거라고 생각하고 사가와 집에 방문을 했던 겁니다. 너무나 착한 아이였죠. 사가와는 자신의 집에서 일본 요리를 만들어서 대접을 했어요. 스키야키, 회 이런 거를 대접을 했고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다가 집에 갔다고 합니다. 그렇게 르네는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사가와 이세이는요, 르네와 같이 먹은 그 식탁에 르네가 썼던 식기는 씻지 않았대요. 그릇을 설거지하지 않고 그대로 가스레인지 옆에 올려다 두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르네가 쓰던 나무젓가락은 다시 종이 커버 안에 고이 집어넣어서 그릇 위에 올려두었대요. 그리고 그녀와 함께 먹다 남은 음식을 허겁지겁 먹었답니다. 배가 고파서가 아니고요. 그녀의 향기에 취해 만족감을 느꼈다고 하네요. 두 번째 르네를 만났을 때 르네와 그의 친구들 모두 함께 카페에서 만났을 때도 서로 다른 그 디저트를 시켜서 서로 맛보는 과정에서 사가와는 조금 이상한 행동을 해요. 르네가 포크로 집어먹었던 그 부분을 바로 다음에 똑같은 부분을 집어먹으면서 그녀의 포크가 닿았던 곳을 나도 먹었다 이러면서 화물경에 빠졌었다고 합니다. 이런 그의 악취미 또한 어릴 때부터 시작됐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등학교 때 급식으로 커피 우유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귀엽게 생긴 여학생이 다 마시고서 박스에 갖다 둔 빈 우유병을 몰래 가져와서는 그 안에 남아있는 몇 방울을 목구멍으로 넘긴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의 그 달콤함이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여학생의 맛처럼 느껴져서 무척이나 황홀했습니다. 몸이 약했던 나는 체육 시간이면 홀로 교실에 남아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면 그 황홀경을 다시 맛보기 위해 그 귀엽게 생긴 여학생의 도시락을 꺼내 안에 있던 귀여운 젓가락을 핥았습니다. 온몸이 떨릴 정도로 전율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이때껏 여학생과 키스를 해본 적이 없는 내 나름의 스킨십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젓가락을 핥을 때의 그 느낌은 묘한 쾌감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지금도 그 여학생의 맛이 느껴지는 듯합니다. 이렇게 써뒀습니다. 첫 번째 만남이 있은 이후에도 사가와 이세이는 그녀와 무슨 연애를 하고 있는 듯이, 사랑에 빠진 듯이 자신이 다른 여자를 볼 때는 막 바람을 피우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걸 지 혼자 상상을 막 해냈잖아요. 이제 르네와의 세 번째 만남에서 단둘이 식사를 하고 난 이후에는요, 사가와의 머릿속에 그녀는 이미 자신의 여자였습니다. 르네가 집으로 돌아가고 난 뒤에 집에 와서 이제 정리를 하고 침대에 누웠을 때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해요. 아, 일본인 친구에게 전화해서 나 드디어 여자친구 생겼어! 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상상을 하고, 평생 이 여자만을 사랑하겠습니까? 네, 그러겠습니다. 둘이 결혼식에서 서약을 하는 상상을 하고, 심지어 자신의 아이를 낳고 헬쓱해진 얼굴로 병실에 누워있는 르네에게 고맙다고 말을 하면서 이마에 입을 맞추는 상상까지 했답니다. 그런 상상을 하며 감격에 복받쳐서 눈물을 흘렸다고 해요. 그 식사를 마치고 난 후에 르네에게 그 블론뉴 숲에 가자고, 데이트 신청을 해볼까? 막 이런 상상을 하면서 또 찌질이처럼 전화를 걸까 말까, 전화를 걸까 말까, 아, 또 그 한 번 왔는데 또 내가 찌질하게 매달리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까, 오만 걱정을 해가면서 데이트 신청을 할까 말까를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 앞을 지나간 여자들에게 몇 번이나 나는 이런 전화를 상상한 것일까? 항상 자신의 상상 속에서 깊어졌던 사랑을 매몰차게 끊어버린 여성들이 떠오르면서 빨리 르네를 죽여야 되겠다. 내 판타지를 르네와 함께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더 확고히 했다고 합니다. 책의 내용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처음 그녀를 만났을 때의 모습이 기억났습니다. 풍만한 가슴, 미끈한 다리, 그리고 그 기품이. 그녀는 내게 있어 영원히 만질 수 없는 존재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 존재를 만질 수만 있다면, 가까이에서 그 피부를 만질 수만 있다면, 그 풍만한 육체를 입 안에 넣을 수만 있다면 그것은 내 전부를 걸어서라도 추구해야 할 지상 낙원이었습니다. 그녀는 책장 앞에 있습니다. 나는 그녀를 향해 총구를 겨눕니다. 그리고 탕! 그녀가 쓰러지는 모습을 뚜렷하게 떠올렸습니다. 책을 읽고 있는 그녀. 가와바타의 설국. 그 네덜란드어 번역본. 그녀에게 그것을 녹음해달라고 부탁하면 나는 순간적으로 떠오른 그 환상, 그 아이디어를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 상상이 이제 완전 구체화되었고 철저한 계획이 돼버린 거예요. 그는 르네를 자신의 집으로 다시 부를 만한 껌덕지를 찾습니다.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이 상상했던 설국이라는 책의 네덜란드 번역본을 파리에서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사가와는 독일어 시집을 가지고 그녀에게 낭독을 부탁했어요. 자신이 아는 일본 사람인 선생님이 부탁을 했다고 핑계를 댔습니다. 르네는 자신이 네덜란드인이고 영어를 잘 하긴 하지만 독일어는 발음이 조금 안 좋은 편이란 걸 자기 자신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사가와가 아는 선생님이 부탁을 한 것이다. 그리고 나는 독일어를 하는 친구가 없다. 라며 불쌍한 척을 했고요. 착한 르네는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됩니다. 르네에게 허락을 받게 되자 사가와는요,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해요. 시도만 해보는 거야. 절대로 총을 쏜다거나 하진 않을 거야. 그냥 해보는 거야. 아무래도 상관없잖아. 근데 이게 살인의 욕구를 잠재우기 위해서 이렇게 말을 했다기보다는 다시 실패를 하면 거기에 대한 상실감에 자기가 또 상처를 받을까봐 죽여도 그만, 안 죽여도 그만이야. 그런 일은 안 일어날 수도 있어. 이런 식의 자기 위로였다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대망의 그날이 왔죠.
1981년 6월 11일. 그날 르네는 사가와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그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사가와와 르네는 절친도 그리고 무슨 학업 스터디를 함께 한 것도 그리고 매일 만나던 사이도 아닙니다. 안지 꼴랑 한 달 됐었고요. 겨우 4-5번의 만남이 닿았습니다. 그저 한 달 전에 우연히 알게 된 동양의 왜소한 남성, 그런 불쌍해 보이는 친구의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서 다시 방문했던 겁니다. 르네가 그의 집에 도착을 했고요. 사가와는 르네에게 홍차와 일본식 과자인 센베이를 건넵니다. 그리고는 또 착한 척해요. 자꾸만 집으로 불러내서 미안해. 저번에도 맛없는 스키야키를 함께 먹어줘서 고마워. 사가와가 건네는 센베이를 맛있게 먹는 그녀를 보면서 사가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과자가 윗속에 남게 되겠지. 홍차를 맛있게 마시는 그녀를 보면서도 생각합니다. 한 잔만 마셨으면 좋겠다. 너무 많이 마시지 말았으면 좋겠다. 그녀를 먹었을 때 홍차 향이 날 것만 같다. 그리고 나는 물론 과자를 안 먹어야지. 혹시나 그녀를 먹기 위해선 배를 비워놓아야 하니까. 이런 생각들로만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짜 르네가 너무 착한 게 이런 게 다 나와요. 자신의 독일어 발음이 혹시나 그 부탁을 했던 일본인 선생님한테 마음에 안 들까봐 사가와에게 폐를 끼치지는 않을까 하면서 걱정하는 대화를 나눴어요. 근데 사가와는 이제 무슨 자신감인지 막 거짓말을 막 칩니다. 들려줬어? 아니 발음 좋다던데? 이렇게 말을 툭 내뱉은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들었어? 이랬더니 그냥 전화상으로 한번 이렇게 녹음기 갖다 대가지고 너 얘기할 때 들려드렸어. 막 이랬다가 오늘 저녁에 이거 녹음 마치고 그 선생님이 잠깐 보자던데? 식사나 하러 갈래? 그 거짓말을 막 내뱉어요. 진짜 내일이 없을 것처럼. 이제 이렇게 질러놨으니 르네를 죽이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야. 모든 게 다 거짓말인 거야.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나누다가 르네는 근데 나 오늘 읽어서 녹음할 분량을 아직 한 번도 안 읽어봤어. 이러면서 거실에서 이렇게 시를 한번 다시 읽어보게 돼요. 근데 그걸 빤히 보고 있는 사가와가 조금 부담스러웠어. 그래서 너는 너 할 일 해. 나 잠깐 연습 좀 할게. 이랬어. 그래서 사가와는 지도 할 일 하겠다며 주방으로 들어갔죠. 그리고 이제 녹음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사가와가 이렇게 말해요. 저기 책상에 앉아서 해. 책상에 앉아서 하면 더 편할 거야. 사가와가 왜 책상에 앉으라고 했냐면 그 책상에 앉아야지만 자신의 집 접이식 서랍에서 꺼낸 총을 겨눴을 때 르네가 자신에게 등을 보이는 위치에 자리할 수 있기 때문이었어요. 이미 그렇게 되게끔 책상을 옮겨두었고요. 녹음기도 자신이 르네를 쐈을 때 녹음기가 망가지지 않게끔 벽 쪽으로 붙여놨었다고 합니다. 르네는 책상에 앉아 읽기 시작했습니다. 사가와는 그의 뒤에서 살금살금 총을 꺼내 들었죠. 총을 들고 그녀의 등을 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녹음을 하느라 정신이 없었는데 대뜸 말을 걸어왔어요. 독일 시집 중에서도 죽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시집이었대요. 그래가지고 이거 너무 분위기가 좀 그래. 되게 기분 나쁜 시집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때 깜짝 놀랐어. 총을 들고 뒤에 있었는데 자칫 뒤를 돌아봤으면 들켰던 상황이었으니까 깜짝 놀라기도 했고 돌발 행동에 화를 낼 뻔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집중한 르네가 어색한 억양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독일어로 열심히 시를 녹음을 하고 있었어요. 사가와는 그의 뒤에서 그녀의 하얀 목덜미와 반짝이는 목걸이가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많이 망설일 것 같았는데 그는 바로 그녀의 목을 향해서 방아쇠를 당겼어요. 탕. 총소리와 함께 그녀의 상방신은 시야에서 사라졌고요. 책상 위로 쿵 떨어지는 소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후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예요. 그대로예요. 그 이후 그녀를 도축했고요. 그녀의 시신을 강간했고요. 인육을 먹었고요. 남은 부위들을 가방에 넣어 블루뉴스의 호수에 유기하려다가 검거되죠. 그 다음 이야기는 처음에 했던 그대로예요. 그 이후에 잡힌 그는 프랑스에서 심신미약으로 정신병원에 14개월,
거기에서 국외 추방되어서 일본으로 돌아온 뒤에 도쿄에서 정신병원에서 1년을 보낸 뒤 그는 전과도 없이 자유의 몸이 됐어요. 그의 아버지는 그가 저지른 범행이 적힌 책을 보고 그의 만행을 알게 된 후에 그와 연을 끊어버렸고요. 집안에 그런 괴물이 나왔다는 자괴감에 회사도 제대로 경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2005년 그의 아버지 사가와가 돌아가셨고요. 이듬해 어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회사가 어려워졌어서 빚을 남기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유산은 뭐 하나도 상속받지도 못했고 그마저 있는 집마저 팔고 그에게는 전혀 돌아온 것이 없었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는 네덜란드와 프랑스, 미국에서 입국 금지를 당했어요. 그런데 그에 대해 굉장히 징징거렸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후에 자신에게 아무것도 없고 부모가 자신을 버렸을 때, 내놓은 아이 취급을 했을 때 그때 사가와가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책으로 써냈어요. 1991년에 신기루라는 책을 다시 썼어요. 그 전에 썼던 93년에 나왔던 거는 자신이 교정도 하지 못했고 그냥 편지를 주고받은 거를 출판사에서 내버렸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인쇄는 전혀 받지도 못했기에 나와서 먹고 살 게 없었기 때문에 1991년에 혼신의 힘을 다해서 신기루라는 책을 썼어요. 하지만 초반본처럼 많이 나가진 못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책을 냈고 완전히 법적으로 무죄가 된 사가와를 일본 언론에서는 신기하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목했죠. 그는 그를 빌미로 자신의 살인 일지를 써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그것을 그림으로 그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의 인기도 식어갔습니다. 돈의 부족함이 없던 그에게 돈벌이도 평생 한 번 안 해봤던 사가와 이세이가 이제는 아무도 없고 자신이 돈벌이를 해야 한다는 것은 꿈속에서조차 상상도 못 해봤던 일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글이 초반본에 엉망진창이로 써졌던 그 초반 악의 고백, 좀 부족했던 그거를 일부 평론가들이 굉장히 칭찬을 한 글을 봤어요. 자신이 이쪽에 재능이 있다 생각해서 16개의 원고를 작성을 했어요. 하지만 출판사에서 빠꾸를 먹거나 출판을 했는데도 판매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리고 집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요. 1992년에는 어떤 미친 또라이 AV 회사에서 그에게 엄청 자극적인 거를 찍자고 했고 그는 응했죠.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90년대는 근근히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가져줬어요. 하지만 2000년 이후부터는 그에 대한 관심도 떨어졌고 그가 쓴 책에 대한 관심도 없고 그 그림 또한 전혀 돈이 되지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2009년에요. 악의 고백 이거를 한국어로 번역을 하신 수리라는 분이 계시는데 2009년 2월 24일 날 직접 사가와 이세이를 만나러 갑니다. 번역자로서 작가를 직접 만나봐야지만이 내가 번역한 책을 읽는 독자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을 해서 사가와 집에 방문을 해요. 도쿄로. 근데 굉장히 찝찝했답니다. 살인자라는 이유 때문인지 생긴 것도 혐오스러웠고 서민 공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고요. 굉장히 꾀재재하고 음침한 분위기였다고요. 집안 분위기가요. 집안 인테리어 자체도 굉장히 구렸고 집 안에 온통 영국 오래된 도자기, 영국 차, 그리고 찻잔 등등 이렇게 소설 속의 그 현장 속에 멈추어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고요. 1970년대 다방 분위기처럼. 그리고 사가와를 만났을 때가 2009년이니까 60세였어요. 그리고 이 술이라는 분이, 번역자분이 그 집에 갔는데 그분이 사가와가 주는 홍차나 이런 먹을거리를 먹을 수가 없더래요. 왠지 독을 탔을 것 같은 그런 불길함도 있고 무서워서. 그래서 밖에 나와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는데 60세의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손은 고생을 전혀 안 해본 사람의 표본의 손이었답니다. 깔끔하고 고왔대요. 그리고 이런저런 잡다한 얘기를 엄청 했지만 그의 화려한 학력에 비해서 별로 그렇게 지식이 느껴지는 대화는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경제적인 힘듦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했대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돈을 그래도 근근히 벌고는 있고 저렇게 먹고 살만한 게 어디냐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어떤 돈이든 사가와는 적다고 느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그리고 그때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경제적으로 너무나 힘들게 살고 있고 직장도 가질 수 없다. 이렇게 살아가다가 내가 정말 자산이 하나도 없을 때, 경제적으로 완전 돈이 떨어졌을 때 그런 어느 날 나는 자살을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대요.
왜 그가 서양 여자에게 잡아먹히고 싶다. 나는 죽을 때 서양 여자한테 먹혀서 죽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 2009년 미국 잡지 매거진에서. 근데 그것도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쪼들려서 죽고 싶다는 말을 좀 센 척 섞어가며 만든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그렇게라도 어그로를 끌어야 사람들이 좀 더 관심을 가져주고 돈벌이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기도 하고요. TV쇼에도 출연을 하고 인육을 먹었던 아이인데 스테이크 레스토랑 CF를 찍게 하고 책을 만들고 뭐 AV에 출연을 하고 그림을 그려서 팔고 전부 다 사가와 이세이의 그 뻔뻔함도 한몫을 했지만 여러분, 그런 사가와 이세이를 데리고 그런 것을 만들어내는 연출하는 일본의 문화가 더 큰 원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깊이 들었었어요. 이건 진짜 정신 이상자들이 아니고서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입니다. 이렇게 사가와 이세이가 책을 쓰고 이러고 나서는요, 나중에 다른 이제 해외에서는 그게 생겼어요. 살인자들이 자신에 대한 책을 펴내면 그 인쇄는 유가족에게 가거나 사회에 기부되거나 이런 법안을 낸 나라들도 몇몇 국가 된다고 해요. 근데 물론 사가와 이세이는 거기에 들어가는 아이는 아니었죠. 그리고 이 한국어 본으로는 뭐하러 만들었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이거는 이제 범죄 심리에 대해서 알아보기에 괜찮은 책이다라고 말을 하는데 모르겠어, 별로야, 나는 싫어. 사람들이 악의 고백은 작품성이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나카오의 켄지는 악의 고백은 사건을 빼더라도 훌륭한 문학작품이다 라는 말을 믿고서 개정판을 출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했대. 요시모토 다카야키라는 사람은 악의 고백은 1983년도에 출판된 책 중에 가장 최고의 가치가 있는 책이다 라고 말하면서도 사실 문체는 좀 서투르다라는 말을 했대. 근데 여기에 뭐라고 써놨냐면요, 이렇게 써놨어요. 당시 프랑스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던 내가 요시모토 씨에게 그렇게 된 사정, 다시 말해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사정을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내 가까운 친구이자 작가인 아키라 씨도 출판사의 주장에 일리가 있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구치소 독방이라는 폐쇄 공간에서 썼다는 현장감이야말로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이다. 그러니까 지 문체가 좀 어설프다고 말하니까, 아니 나는 수정도 못했던 것 뿐이다, 그냥 내가 썼던 거 보여줬는데 나한테 교정도 한번 해보라는 생각 없이 출판이 된 거다, 나를 그렇게 평가하지 마라 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 있어요. 현재 사가와 이세이는요, 2009년까지 이제 한국에 번역하셨던 수리라는 분과의 인터뷰도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보이스라는 미국과 캐나다 그 잡지 매거진과의 인터뷰도 다큐로 나왔는데, 2013년에 이제 사가와 이세이가 뇌경색으로 쓰러졌어요. 쓰러져가지고 신경계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게 됐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남은 생을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간병인이 이제 그의 쓸쓸한 삶을 죽을 때까지 옆에 있어줄 거라고 합니다. 돈은 어디서 났냐 할 수 있는데, 그의 가족 중 한 명이라는데 사촌 형인가 뭐 그런 사람이 사가와에 대해서 돈을 보태주고 있나 봐요. 그 사람이 이제 간병인을 붙여줬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병원에 누워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